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수사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겁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게 됐습니다. 윤 총장도 30여 분 만에 입장을 내고 총장이 배제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피눈물 나는 이번 사기 사건을 제대로 밝혀달라라는 당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윤 총장의 이 답변이 왠지 씁쓸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초유의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발동돼 왔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또 발동한 겁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지휘할 수 없게, 이번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가족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추 장관 또 지휘권 발동, 윤 총장의 가족 사건도 겨눴다. 이번 지휘권 발동은 단순히 윤 총장이 라임 옵티머스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개인을 겨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라임 사건 등 5건에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대검 지휘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7월 신라젠 사건 이후에 다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겁니다. 여러 건에 5건에 동시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 총장은 30여 분 만에 그래 라임 수사 지휘 않겠다라고 수용은 했지만 어쩐지 씁쓸한 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만간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 나올 텐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까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가족의 비위 의혹을 겨냥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국 대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2020의 바이든이 2016의 힐러리 후보와 4가지가 다르다라고 조선일보 썼는데 첫째, 미움받지 않는다. 둘째, 이웃집 아저씨 같은 서민 이미지. 셋째, 유권자들의 분노가 이번엔 트럼프를 향했다. 넷째, 4년 전보다 지지율 격차가 더 컸다. 4년 전 지고 있었던 트럼프가 뒤집고 당선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대선 예측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 그때와 지금은 4가지가 다르다 분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안타깝고 놀라운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고3 학생이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질병청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고3 학생이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째 숨졌기 때문에 숨진 원인이 독감 백신에 있는지 아닌지는 단정적으로 현재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 병원에서 무료 접종 백신을 맞았는데 이틀 뒤에 숨진 건데요. 질병청에선 신성약품이 유통시킨 제품, 온도 벗어나거나 백색 입자 제품은 아니다. 접종 전후 특이사항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더욱더 미스테리해지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독감 백신과 관련된 이상 반응이 모두 353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전세 대란이 심상치 않은 민심에 이낙연 당대표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여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당정청 회의에서 전세와 매매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는 부동산 정책 반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대안까지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이 반성문이 과연 정부 정책 당국자에게도 동일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지휘와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실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자 민주당의 홍보를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정조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번 수사 손때라 뿐만 아니라 총장과 연관된 가족 비위도 겨냥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결론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론 냈고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어떻게 났을까요? 조금 전에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왜? 독감 백신을 맞은 고3이 숨졌는데 왜? 궁금합니다.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추, 윤과 그의 가족을 정조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발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수사지휘권 발동. 지난 7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은 수사 지휘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겁니다. 취임 후 벌써 두 번째입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 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5건 중에 4건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과 관련된 혐의였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휘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라임 펀드 사건 1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가족 측근 사건이 4건입니다. 부인 회사 협찬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 배우자 반여 의혹, 장묘 요양병원 운영 의혹, 전 용산 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등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지금 제 손에는 추미애 장관이 서명한 어제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발동문이 제 손에 출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바로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수사 지휘라고 되어 있고요. 수시는 검찰총장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낸 서한인 셈입니다. 수사 지휘. 제목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위에서 아래로 쭉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고 법무부는 검찰 자체도 연루가 돼 있고 총장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안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라는 결심과 관련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A4 용지 총 3장에 걸쳐서 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은 명기돼 있고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명기하면서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친필 서명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휘한 겁니다. 수사지휘권, 역대 정권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제한적으로 고려돼 왔었던 것인데요. 벌써 추 장관은 두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도 즉각적으로 나왔는데요. 윤 총장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을 수사 지휘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책무 엄중히 인식하고 펀드 사기 비호 세력을 모두 단죄함으로써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펀드를 사기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펀드 사기를 비호하는 세력을 모두 단죄하라 라고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 그러면서요, 배제 수용했지만 사퇴는 없다라는 기류도 보입니다. 검찰 간부는 전례 없는 일들이 일상화됐다. 대꾸조차 의미 없다고 판단한 듯한다라고 중앙일보 기자에게 얘기했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검찰 조직 수장이 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된 것 같다.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장관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2일 대검 국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는데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일 뿐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검찰 재직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한 번 보셨다고 했었죠. 네, 천정배 장관이 한번 수사지휘권 발동한 적이 있었죠. 근데 왜 수사지휘권 발동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발동한 적이 없느냐,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것은 이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계속 발동하게 되면 결국 총장의 지위를 잃게 되고 총장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랄지 독립성 자체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모든 정권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데서는 엄청난 절제와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이전에는 딱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 이후에 벌써 두 번. 그러니까 그 오랜 역사의 지휘권을 완전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정말 신속하고 과감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추미애 장관답다. 이건 어느 장관이 취임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결정으로 추미애 장관의 생각은 아마 일석이조,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1타, 뭐 3피, 2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라임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하고 관련된 개인적인 장모랄지 부인이랄지 아니면 뭐 본인의 친후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한 번에 어차피 뭐 할 바에는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걸 분리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측근에 관한 수사를 하면 사실 총장에 대한 이제 핍박이랄지 이런 또 어떤 뉘앙스랄지 여론에 있어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다 한 번에 해결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신속하고 과감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감찰이 마무리된 상태도 아니고 또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지휘했는데 수사도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온 게 없는데 지금 먼저 이제 선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뭐 논란은 반드시 피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검찰 출신께서 보시기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단순히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발의보다도 발의뿐만 아니라 윤 총장 개인을 겨냥한 의미도 커 보인다라는 견해를 지금 주고 계신 건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이제 두 번의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장 자체는 거의 뭐 식물총장이 저는 됐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라도 대검은 계속 수사 보고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휘를 하더라도 밑에서 이행을 하든 안 하든 총장으로서 형식적 권한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 추미애 장관은 이제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의 인사 그리고 수사지휘권 두 번에 걸쳐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좀 약간 제 입장도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장관이 총장도 겸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극한적인 대립은 둘 중에 하나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총장이 사퇴를 하든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아니면 장관이 그만둘 때까지, 그건 둘의 어떤 감정적 대립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것이다. 물론 중요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공방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펀드를 비호하는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그 정도의 언급을 하는 선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박수현 대변인님. 네.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법무부의 입장도 그러했고, 그럴 거면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수사할 거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나서서 라는 야권의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한국의 특수 상황을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은 공무원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공무원인데 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대립, 뭐 이런 구도로 이해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검찰의 권력, 검찰의 위상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치 이렇게 해서 무슨 대립적인 동등한 위치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구도를 기사를 작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자, 검사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의 반격, 저항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공무원인 검찰총장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왜 거기에 즉각 순응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외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잘한 것은 즉각적으로 처음에는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상모략이다라고 하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반발을 했지만 이번 어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씁쓸한 맛을 남겨 이런 기사도 있지만 어쨌든 총장이 즉각 수용한 것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도 결단해야 돼요. 어떤 걸 결단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입장문에 의거한 그런 거라고 칩시다. 근데 나머지 가족에 대한 또 측근에 대한 이런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은 벌써 총장 취임할 때부터 계속 고소당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처리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자주 발동하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왜 검찰총장이 그렇게 자주 수사지휘를 당하는 그런 여건을 왜 스스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윤석열 총장 개인의 명예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께서도 이번에 잘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가족, 본인, 측근에 관해서 고소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털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정확히 밝히고 가야 될 그럴 기회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네, 박수현 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총장의 얘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과의 차이를 얘기했는데요. 법무부 장관도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통해 청문회를 거쳤던 인사들이고 여기서 다만 야당이 지켜보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하는 당시에 야당은 거세게 반대를 했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가족 문제에 대한 수사 이거 손 떼라라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에 야권이 제기했을 때 여권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고 비호했던 상당 부분의 내용들을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이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인가. 이 정치적 문제를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이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당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에 몸을 담고 있는 당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함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들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지금까지 드러나 있던 법무부 장관의 행동을 보건대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훨씬 더 정치적인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한 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근거를 들어서 라임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라고 했던 근거 딱 하면 김봉현 씨의 옥중 진술 아니겠습니까? 옥중 서신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이 김봉현 씨가 주장했던 강기정 전 수석을 향했던 증언이 나타났을 때는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또 김봉현 씨가 지인과의 카카오톡 등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청와대 민정, 금감은 모두 내 사람이다 등에 대한 얘기들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김봉현 씨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 이 직무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방식의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김봉현 씨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100% 진실인지 100% 거짓인지 알 길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고, 이 피해를 입게 되는 금융 사기 범죄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권력이 혹시나 국민 모르게 작동한 적은 없는지 이걸 검찰 수사가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칼끝을 향해서 범죄자에 대한 수사보다는 갑자기 검찰이 향해서 칼끝을 돌리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에 추미애 장관이 직면할 수 있으면 저는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된 여야의 입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야당에서는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 지휘권 또 발동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우리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측면에서 안타깝게 그지없다. 저는 이거는요, 법무부에 검찰이 집 밟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내 권력이지만 내 마음대로 씁니까? 더 모욕적인 거는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이 됐어요.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검장님과 서울중앙지검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수사를 독립되게 수행하실 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원칙을 수사 지휘를 통해서 확인한 셈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가 정말 이런 사실이 없었다면 발동할 일도 없었. 아직도 이렇게 룸 1,000만 원이나 되는 술접대를 받는 그 검사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검찰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이럴 때 또 법무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야의 시각이 이리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 중에는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가족 관련된 비위 혐의에 대한 내용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장의 수사지휘 문건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을 제가 좀 빨갛게 강조를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사인한 수사지휘 문건입니다. 명령서죠. 또한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 윤리 강령 및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일이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입장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윤 총장의 가족 비위는 이미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년 전에 제기가 됐던 문제였고,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해왔던 부분을 되새겼습니다. 들어보시죠. 주광덕 의원님께서 배우자 관련된 협찬을 받았는데 뭐 자료가 어쩌고 하는데, 그 배우자 관련 회사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그 배우자 회사는 그 언론사하고 같이 주간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협찬의 액수,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를 담당하시거나 지휘하시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까, 당시에? 아닙니다. 그 영장의 청구와 기각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이라도 끼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또 어떤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 사건은 어디에서 담당을 했죠? 수사 지휘는 그때나 지금이나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가 후보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 방금 들으셨듯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 당시에는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없다라고 항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어제 비슷한 가족 관련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임 자산 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를 봤더니 라임 자산 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왜 라임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그리고 왜 여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 조금 전 1년 전 김종민 의원은 그거는 협찬받은 게 아니다 라고 강하게 항변한 바 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요양병원 운영 관련 의혹,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의혹도 청문회 때 1년 전에 모두 다 민주당에서 문제 없다라고 했었던 거 맞습니까? 예,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이죠. 뭐 하나하나 짚어본다면, 그러니까 윤 총장 부인이 회사에서 윤 총장의 총장 이제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협찬을 받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쉽게 해서 뭐 뇌물성을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데,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그 의혹이 나왔을 때 그것은 윤 총장 부인 회사가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주최한 언론사에 협찬한 거다. 그래서 전혀 주체가 다르다. 이제 이런 해명을 했던 거고, 그게 사실 여당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그러니까 부인이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 문제도 사실 이게 2010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10년 전 사건인데, 이 처음에 나왔던 근거가 2013년도 경찰 내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당시에 금감원에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7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 있는 거고, 장모가 이제 엮여있던 뭐 요양병원을 이제 운영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요양병원 관련자들이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장모만 입건이 되지 않았다. 이것도 의혹이 있는데, 오히려 그 판결문을 보면 장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고, 그리고 오히려 투자금 받지 못한 피해자다. 이제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윤 총장 측근 관련 건데, 이것도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었고, 당시 윤 총장이 자신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장 관련된 의혹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고, 사실 여당에서도 문제 없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이미 검증 과정을 청와대에서 거쳤을 테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여당이 그것을 방어했던 거겠죠. 근데 그것이 다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이걸 다시 수사 지휘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기간 사건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있어서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미 중앙지검장은 1월 달에 인사관리가 났었고 거의 이제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장기간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책임이 윤석열 총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수사 지휘가 좀 엉뚱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은 뭐 장모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측근 관련한 수사를 보고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건데, 사실 돌이켜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있었을 때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장관에게 수사 사건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역시 총장에게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 이번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게 라임 사건의 실체 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윤 총장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불확실한 무책임한 폭로도 이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애 의원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접대 받은 검사는 누구다라고 실명을 공개했지만 당사자들이 허위사실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발끈하면서 굉장히 머쓱해졌습니다. 일단 김진애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 양반은 지금 남부지검에서 일하고, 이거 2월 달에 파견돼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이분이 윤석열 사단에 있고,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님, 이 윤석열 사단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은 검사도 거기에 라임에 파견 보내고 윤석열 검찰총장님 졸렬할 뿐 아니라 비열합니다. 이상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구 속 누구와도 눈살롱 간 적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 책임을 묻겠다. 김진애가 지목한 누구누구는 순재택 검사가 아니다. 김봉현 전 회장 측도 부인을 하면서 김진애 의원이 전혀 김봉현 전 회장도 부인할 만큼 생사람을 잡은 소위 셈이 돼버려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김병민 의원님, 김진애 의원 도대체 저 누구누구가 순재택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잘못하는 거죠? 국회에서 가끔 보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해서 마지막에는 졸렬하다, 비열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김봉현 회장을 통해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 일파만파 커진 건데, 김봉현 전 회장 측에서도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고 나온 상황이라면 이제 김진애 의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뒷수습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면책특권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말고시 폭로를 하라고 면책특권이 주어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정치인이라면은 여기에 대한 잘못된 발언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김진애 의원의 입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식의 무책임한 폭로가 나오게 되면 결국 이것 통해서 기사화되고 이 부분들이 세상의 중심의 뉴스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건 국정감사장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께 피눈물을 나게 했던 이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국정감사장을 이러한 방식으로 허비하게 만들었던 김진애 의원님에 대해서 정말 참 안타까운,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어디선가 김진애 의원이 들었기 때문에, 소위 기자로 치자면 뭐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막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자신 있어요. 너무 자신 있어요. 예. 왜냐면 저를 조금만 체크를 해보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김봉현 전 회장한테 한 번만 물어봤으니까 아닌 걸 알 텐데. 그렇죠. 뭐 그쪽이 되건 또 이게 좀 어느 때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안 했으니까. 기초적인 것도. 그렇죠. 윤곽근 전 고검장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당시 변호사였거든요. 그럼 기초적으로 개업을 언제 했고 그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감한 거예요. 막 사진까지 해놓고 뭔가 내가 이 정도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언론이 나를 지목하고 난리 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본인은 이제 자제로 가는 문제로 또 비화가 되잖아요. 보니까 그냥 무조건 폭로만 하겠다는 그런 의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그리고 어떤 의원은 보니까 김진애 의원인지 누구였는지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라임이 어디에서 수사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걸 알고 그걸 전제로 이 얘기하는 또 국회의원이 있고,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활용은 어디로 가느냐? 여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 야당은 무조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그 추미애 윤석열만 무조건 비판하면 지지자들로부터 나는 좋은 점수를 얻는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번 국감은 굉장히 오보를 많이 하는 국감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 오보가 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여권 인사의 이름이 여럿 있다며 주장을 한 건데요.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운영한 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혁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문건에 관한 수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동명이인이 많았습니다. 결국 잘못된 추측이었다는 거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동명이인일 뿐.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요,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옵티머스 명단 대부분 허위, 가짜뉴스 제조 공개 사과하라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박수현 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그 명단에 나온 당사자여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저희가 일부러 이름을 좀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채널A 입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런데 저는 당사자니까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는데, 어제 처음에 저도 이제 기자님들에게 이제 그 정보를 받았어요. 보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아버님을 좀 원망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쉽게 줘주셨나. 흔한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옵티머스 펀드 투자하신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 김진표 5선 의원님, 다수 국회의원들 이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뭐 이런 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구나라고 인식을 이제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뭐 좋게 해석을 합니다. 유상범 의원님께서 초선 의원이시고 또 국감장에서도 한 건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건은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제 실수하신 걸 알으셨으니까 그냥 한 말씀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시면 다 넘어갈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사과를 아직 안 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게 걱정을 울어야 될 건지 웃어야 될 건지 모르는데. 예, 어떤 게요? 저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저 문건에 나오는 박수현은 여성 박수현으로. 예, NH투자증권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예, 여성이에요? 예, 여성으로 밝혀졌고, 김진표 의원님은 지금 5선 의원이시는데 70년생으로 예.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전혀 다른 동명이인으로 밝혀졌고 대부분 다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예, 저는 여성이 아님을 강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김진애 의원의 건도 나왔는데 여야 할 거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좀 어떤 주목을 받는 발언이나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그럴수록 더 좀 차분하게 검증도 해보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 한 말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선출된 권력,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임명자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둘이 협조하면서 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선출된 권력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와중에서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좀 국회의원들 좀 신중하고요. 김병민 의원님 말씀대로 피눈물 흘리는 이 피해자들 생각해서 정말 범죄 수익의 환수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에 좀 정책적으로 이미 이 문제는 좀 빨리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옵티머스 라인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도피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연락이 안 된다. 야당에서는 왜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검찰이 밝힌 겁니다. 직접 연락이 안 된다. 일단 그 대목부터 들어보시죠. 이혁진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혁진 씨 사업체입니다. 저기 보면 연락처도 나오고요. 전화번호, 카톡 아이디, 주소까지 다 나와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지금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재 확인이라든가 출석 관련된 의사를 타진한 걸로 최근에 그 친척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연락처가 다 돼 있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지금 기자들하고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안 했다고요? 친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락을 취할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직접 연락이 안 된다던 이혁진 전 대표가 라디오 프로에 출연을 했습니다. 같은 날에요. 단 한 차례도 검찰한테 연락받은 바가 없고요. 저는 단 한 차례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고 하거나 그런 걸 회피한 사실도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정으로 귀가했었을 뿐이지 도주한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언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당한 사람인 제가 제일 정확하게 알고요. 예. 앞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출연을 한 건데 이재명 기자, 언론사에서 여러 차례 전화로 출연을 한 만큼 이렇게 쉽게 컨택이 되는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은 왜 직접 연락도 안 돼서 신병 확보 못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논란 자체가 물론 이혁진 전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이건 약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본인 자체는 김재현 전 대표에게 오히려 회사를 빼앗겼다. 그래서 자네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문제지만 그걸 별도로 하더라도 굉장히 논란이 큰 부분이 있죠. 어쨌든 횡령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2018년 3월에 출국을 하죠. 근데 출국 바로 다음 날 검찰은 출국 금지 신청을 합니다. 그 정도로 뭔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혁진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특보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출국하기 직전에 대통령의 순방했던 교민 행사에 참석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권력에도 비호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해명을 해야겠죠. 어떻게든 확인해야 될 텐데 지금 나온 얘기는 일반 국민, 언론들도 본인 자체가 SNS 이런 데 본인의 연락처 등을 포기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SNS도 접촉이 가능하고 연락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연락이 안 돼서 지금까지 소환을 못하고 있다 이런 해명이 굉장히 궁색해 보이고 그런 점에서 검찰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지를 해서 스스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린 결론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이 발표에 앞서서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날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엿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8원 전 감사 결과 오늘 발표, 감사원의 결론. 어제 감사원 감사비가 열렸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장고 끝 최종 의결합니다. 국회가 요청한 지 1년이 지나서 결론을 발표하게 되는 건데 정말이지 장고였습니다. 장고. 길었어요. 감사 쟁점은 2012년 한수원이 7천억가량 들여서 개보수해서 2020년까지 원전의 수명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한 게 정당한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게 감사의 쟁점이었습니다. 명쾌하죠? 감사원의 최종 의결. 오늘 오후 2시쯤 결과가 발표되는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 등을 포함한 조간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 한수원 경제성에 대해서 일부 저평가를 했다라는 취지의 결론. 그러니까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그 정당성이 이 감사 결과대로라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원전의 경제성을 저평가했다.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여부에는 유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나오고 있고요. 반면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강력히 조기 폐쇄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조간신문들 보도가 조금은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아중앙의 보도가 그리고 조선일보의 보도의 결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아직 단정적으로 이 감사 결과가 어떠한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나 이 세 신문이 공통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 건 현 정부 들어서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그 근거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도 오후에 실제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기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또 개인적으로 더 취재한 거 있나 해서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회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2시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사실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엇갈린 이유 자체도 감사원에서 이 감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서 4월엔 3차례 회의를 했었고 10월 지금 감사 의결 어제 하기 전까지 6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감사위원 간의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문건 하나하나가 좀 조율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감사를 시작한 것 자체는 월성 1호 1을 조기 폐쇄했는데 과연 경제성이 없다 이제 이런 판단 속에서 조기 폐쇄한 게 옳으냐 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했던 많은 얘기를 종합해 볼 때 경제성을 과도하게 좀 저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많은 감사위원들이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래서 조기 폐쇄가 잘못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꼭 경제성뿐이 아니라 뭐 환경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이견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럼 과연 담당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징계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형사 처벌을 할 것이, 형사 고발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문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조간신문들이 미처 확인해서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허위 자료도 냈다, 이른바 감사를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앞서서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감사 결과가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국회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저희들 다른 자료 또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야,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감사 결과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방금 말했던 부분대로 충격적인 폭로 그 기조대로 발표가 된다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사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이게 탈원전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설사 그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뭐 공무원들이 뭐 개인적 비리로서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중징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맞지 않다 그런 또 생각을 해요. 단지 외압을 했다고 한다면 외압을 지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탈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국민 경제, 국가 경제, 국민의 민생, 또 전력 단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윗선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외압을 가했다면 뭐 중징계하는 게 맞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마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감사위원이 7명인데 그중에 1명이 공석이어가지고 친정부 성향에 있는 위원을 임명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굉장히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국감에 나와서 한 얘기들이 정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결론은 약간 절충혈로 좀 날 것 같다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어요. 저도 아마 그렇게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대해서는 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이미 폐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결정을 내려봤자 이걸 다시 재가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현재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재명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민의 어떤 수용성이랄지 원전의 안전성, 그런 차원에서 조기 폐쇄 결정이 잘했냐 못했냐, 사실은 이게 주안점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단지 경제성을 따지는 데 절차에 있어서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언론이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관건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혹시 누군가 개입해서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된 부분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환수원 관계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결론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라, 이른바 부당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제기돼 왔습니다. 폐쇄 결정 이사회 석 달 전 한수원 작성 자체 보고서에서는 계속 가동하는 게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 원이 이득이다라고 입장을 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2달 만에 계속 가동해봤자 이익은 1,778억밖에 안 된다라고 축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회의 뒤에 계속 가등했을 때는 224억 원밖에 이득이 안 된다라고 더 확 줄어듭니다. 이례적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백운규 전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낸 건 아니냐라는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동아일보 등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의 반응,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뒀는데요. 어떨까요? 먼저 민주당, 감사원 조사 과정에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 정당성 확보 힘들다. 설령 최악의 결과가 담겨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흔들 수 없다라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전해들었다. 신정부 성향감사위원 선임 시도 등 감사원의 정권 편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할 것이다. 산업부 등 관련자를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병민 의원님. 네. 지금 이 문제 오늘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앞서 설명 잘해주셨던 경제성 문제에 대한 조작 여부입니다. 조작 여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원전에 대한 판매 단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 경제성의 이익 여부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만약 한수원 등이 나서서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경제성을 낮춰 평가하고 결국 월성 원전의 폐쇄 조치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감사원이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쟁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들이 한수원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인 건지 그 위에 있는 산업부의 결정 과정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한 단계 더 나가서 청와대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도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연루 정황, 관련자 중징계하려던 감사원 6차례 회의 끝 징계 수위 낮춰. 최종적으로 이런 보도 내용들이 과연 오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연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이 결과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시켰다면 이로 인해서 가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낭비하도록 만들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 이제 따져 물어야 되고요.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하던 초기에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문제를 갖다가 정부는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건설 중단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근데 이거를 마땅히 내리려고 결정을 하게 되니까 상황이 심각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공론화 위원회를 거치게 되죠. 근데 그 공론화 위원회를 거쳤을 때 초창기만 하더라도 건설 중단이 맞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최종적인 결정을 가다 보니까 이거는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된 거죠. 저는 이때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했던 것처럼 월성 원전 중단하게 되는 조치 속에서도 훨씬 더 많은 전문가 의견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 과정을 면밀히 따졌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토록 일방적인 결정이 내리게 됐는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오늘 오후에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오해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선 저도 이 월성 1호기 이 문제를 왜 경제성만 가지고 처음에 그 조기 폐쇄 여부를 따졌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반드시 함께 따졌어야 될 문제거든요. 어쨌든 경제성 조작 여부나 또 산업부의 지시 이런 부분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워낙 대통령에게 반기까지 들면서 조사를 하는 분이니까 어쨌든 조사 잘 했을 거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거 있으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탈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부터 바로 잡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비이상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동 해안에 원전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해서 그런 걱정은 없었는데 후쿠시마를 보면서 이 원전의 안전 문제가 정말 치명적이구나를 인식하게 되었고 포항 지진 이후에 한반도도 결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월성 1호기는 1982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2012년에 설계 수명 30년을 다 한 것입니다. 거기에 7천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서 설계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이에요. 2015년까지 3년을 더
운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말에 이것을 조기 폐쇄한 것이죠.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은 원전 뭐 경제적으로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본같이 안전을 잘 관리하는 나라도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나요. 이런 측면에서 설계 수명 30년이 다 한 것은 폐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병민 의원님 말씀하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대변인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던 지시는 뭐냐면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선언을 하셨어요. 제 수첩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도입된 것이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우리 정말 논의해보자 원점에서부터.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시키지 않고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말 아주 합리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우리나라 원전이 24기입니다. 퇴임하는 2022년에 오히려 4기가 들어서 28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수명이 다한 것들을 폐쇄를 하다 보면 2031년에 18기로 줄어지기는 하지만 그 줄어드는 부분을 또 과도하게 높은 원전 비중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후세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인데 거기에 마침 탈핵, 탈원전 이런 어떤 이념적 프레임이 씌워져서 찬반이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가야 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합의해야 될 후세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이슈인데 백신 독감을 맞은 고교생이 접종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사망한 걸까요? 지난 14일 인천의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받은 A군, 18세 고3입니다. 이틀 뒤 오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돌연사죠. 알레르기 비염에 기저질환은 없었다. 접종 전후 특이증상 발현도 없었다. 가족에게는 피곤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어서 의문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A군이 무료 접종 받은 백신도 신선약품이 유통한 제품으로 드러나서 미스테리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온 노출 등의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라는 백신입니다. 보건당국은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건강한 18세 고교생과 고교생의 의문사와 무료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은경 청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서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의 전문가에게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대의 김정기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문제는 사망 원인이 이틀 전에 맞은 독감 백신이냐라는 부분인데 관련해서는 2차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일단 가능성이 있는 원인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 중에서 중증인 경우가 보통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임상 증상은 피부 발진이 일어난다든가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든가 저혈압 그리고 쇼크 증상이 일어나면 보통은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는 괜찮은데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나필락시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계 이상이 생기면서 이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번에 사망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이적인 어떤 이상 반응이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세한 어떤 백신과의 연관관계는 향후에 2차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건강한 고3 학생이 백신 접종 이틀 뒤에 돌연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독감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와 정부의 의견이 공통점이군요. 그렇죠. 어쨌든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어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래야 국민적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 다만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백신에 대한
여러 사건이 많았죠. 그러니까 상온 노출도 있었고, 뭐 흰색 침전물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100만 문 이상의 수거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사망 사건까지 났고 이러다 보니까 독감 백신 자체를 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예전에도 미국에서도 어떤 백신에 대한 그 음모론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홍역이 다시 크게 재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과학을 이겨낼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백신을 맞는 게 어쨌든 안전하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반드시 전화드리고 또 백신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 다른 형태의 백신들을 다 맞으셔도 같은 형태의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에 한정돼서만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드문 사례를 가지고 혹시나 불안해 하시면서 이제 이런 백신 접종을 기피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 맞지 않다. 그래서 크게 불안해 하시지 말고 백신을 맞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됐을까요? 바로 살펴보시죠. 류호정 의원과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 핫플 첫 번째 선정됐고요.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는 문재인 대선 캠프 때 사람이 먼저다 라는 카피를 만든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국감을 거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먼저 어제 국감에서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가 류호정 의원과의 질의 도중에 어이 라고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 측의 해명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정의당 측의 입장도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회사에 마케팅 본부장님 계시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분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원 자격이 첫 번째가 20년 상당인자고요. 딱 3개월이 모자랐는데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 허위 진술로 네. 허위 기재라고 허위? 저희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창희 대표는 혼잣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 층에서는 그 해명이 더 구차하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회사에 마케팅 본부장님 계시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분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원 자격이 첫 번째가 20년 상당인자고요. 딱 3개월이 모자랐는데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 허위 진술로 네. 허위 기재라고 허위? 저희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는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류호정의 공영 홈쇼핑 대표 해명. 문재인 대선 캠프 홍보 고문 출신이고요.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제작한 인물입니다.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만약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공영 홈쇼핑 측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로는 호칭이 아니라 감탄조사와 같은 혼잣말 표현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라고 한 거다. 누굴 지칭한 게 아니다. 감탄조사 라고 한 거다 라는 해명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정의당 측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순간 저도 라고 되물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제가 사장님 친구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언론사 대응해서 단순 감탄사였다는 식으로 정정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시하셨다던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허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아마 문맥으로 봤을 때 허위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네, 다시 네, 절차. 그렇게 할수록 구차해지는 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국민들께 답변한다는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만약에 검찰 수사권은 아니지만 검찰 출신이니까 명명백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 이게 류호정 의원을 지칭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영 홈쇼핑 측의 해명대로 혼자
뭐 어떤 감탄조사, 이겁니까? 제가 볼 땐 지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얘기하는데 딱 끼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뭐 의식은 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잠재적으로 어린 국회의원이 딱 그렇게 어떤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이라는 것은 친구 아니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무의식적에 나왔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이가 아니고 허위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말 구차한 변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좀 조심하겠다. 사과한다.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았을 걸로 보이는데 난 저 류 의원을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당, 야당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이 정의당의 류 의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초선을 했지 젊은 청년을 정치를 보내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준 게 저는 류호정 의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일본 초선 의원들은 어떤 정치적 이념에 너무 진영의 논리로 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류 의원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초선 의원으로서 또 젊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최창희 대표가 이제 지칭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저 순간을 보고 저건 무의식 중에 나온 얘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모멸감을 준다랄지 무시하려고는 아니었지만 잠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개인적 견해인 것 같은데요. 김弁박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 홈쇼 피칭의 해명이 정의당도 반박을 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감탄 조사였다고 둘러댄 점은 더욱더 어이가 없다. 네. 뭔가 어이가 없다라고 받아친 것 같아요, 정의당. 이건 누가 봐도 허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하고 그냥 감탄사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이 최 회장을 만났을 때 있는 직원들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 감탄사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직원이 최재형 사장에게 같이 대화하다가 얘기하다 하고 이건 뭐 그냥 혼자 했던 감탄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국회의 권위를 이런 방식으로 깡그리 무너뜨렸던 감탄사 혼잣말의 원조를 찾자면 누가 뭐래도 추미애 장관 생각이 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소설 쓰시네라고 얘기하고서는 혼잣말이었다 얘기하고 그 뒤에 와서는 또 장편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 등 의원들이 질문하는 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대상자들이 와서 어이라고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럴 때만큼이라도 여야가 여당 야당 따르지 말고 입법부의 권위를 세우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질의할 수 있는 이 권한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류호정 의원에게 힘도 좀 실어주고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 발언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나서서 추미애 장관한테 호되게 뭐라고 질타도 좀 하고 그렇게 국회의 권위가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 문재인 대선 캠프 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만드신 분 그 맞습니까? 앞에 이제 항상 사람이 먼저다 앞에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예. 최창희 대표가 곧 박수현 의원님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호칭을 이렇게 지금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막 서로 이렇게 말이 막 섞여 있는 와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도가 없는 실수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뒤에가 문제죠. 저분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담긴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낸 분이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나 세대 감수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뒤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슬로건을 만들어낸 분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돼요. 결과적으로 앞에는 의도성이 없었다는 건 우리가 다 합의할 수 있지만 뒤에 해명하는 과정은 거기에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만들었던 슬로건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사과했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부터는 국감을 거부해야 될지 생각해보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가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 추진비까지 요구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 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호위에 국감 사양을 고민해보겠다라고
경기도청 국감 전날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자 국감에서 논란이 됐죠. 국정감사를 안 받겠다는 생각이 전혀 말씀이 아니었고요. 예. 이게 또 불법이다 이렇게 좀 단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협조적 차원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강제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거니까 너무 뭐 네. 과했다면 좀 용서하십시오. 자, 과했다, 용서해달라라고 사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에 경기도의 정책을 광고하는데 1억을 썼다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제 국감에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예산은 오직 도민 여러분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네.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를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 90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 네. 도민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미국 사람들도 경기 도민입니까?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국제 기본소득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고요. 정책 홍보 비용으로 1억 900만 원이 소요된 거는 저기 타임지의 구독자가 1,700만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돈이 아깝지 뭐 않다. 이거 말씀하시군요. 생각합니다. 1억 네, 정도는 네. 아깝지 않다. 그래서 EU에도 또 광고를 내셨습니까? 1억 아깝지 EU 않다가 광고도 아니라 또 적절하게 돈을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1억 정도는 돈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었는데요. 이재명 기자. 이 논란이 됐군요. 1억.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기본소득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본인의 브랜드 정책으로 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계 어떤 박람회 같은 것도 열고, 기본소득 자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안인 건 틀림없죠. 그런 점에서 뭐 타임즈에 광고를 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얘기인데, 사실 어쨌든 1억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타임즈에다 광고를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사가 어떤 경기도 자체를 홍보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도 이제 이런 업무 추진비 같은 거를 이제 자꾸 국회의원들 요구하다 보니까 본인도 어쨌든 국감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 국가 위임 사무나 아니면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만을 하는 건데, 이런 자신의 업무 추진비까지 왜 보류하느냐 이런 불만을 좀 제기했던 건데, 사실 뭐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딱 경계를 남기가 뭐 국가 예산, 그다음 중앙 예산, 지방 예산이 동시에 들어간 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선을 긋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야당은 제기하는 건 본인의 어떤, 사실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이 기본소득 광고를, 경기도 광고가 사실 전국에 다 송출되는 문제도 과거에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너무 브랜드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국감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용서해달라라는 발언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국감은 거부 안 하겠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사실 그렇죠. 강제도 있죠.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무를 어디까지 감사할 것이냐 문제는 남을 텐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 지방 자치 아주 세부적인 사부까지 너무 들여다보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 긋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행정이라는 게 뭐 중앙정부의 행정, 지방정부 행정이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도 바로 이렇게 뭐 사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관섭 변호사님. 네,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쟁점이 아까 말한 이제 국감 거부 아니에요? 근데 국감 거부 자체를 그 이유가 물론 뭐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유 자체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럼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국감을 거부한다니, 공무원들의 편을 위해서 국감을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헌법과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부분하고, 타임지 미국판에 기본소득 광고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경기 도민을 위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브랜드를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재명 지사답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나는 단언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어떤 본인의 상징성이랄지 아니면 이제까지 해왔던 거하고는 상당히 이건 거리가 먼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는 다시 한번 이제 성찰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악플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해임 요구,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범위를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춰서 결국에는 주식 거래 때 세금을 내야 하는 범위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죠. 그러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한다.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내용으로 해임 요청까지 청원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10시 기준 12만 명 이상이 벌써 동의를 했습니다. 20만 명 이상이면 청와대가 응답을 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20만까지는 한 8만 명이 좀 못되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본인도 참 안타까운 사정에 처해진 게 공개되면서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돼 왔었는데 이번은 그 임대차 3법과 다른 결에서 또 해임 요구가 나온 거군요. 네, 우리가 동학개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 투자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3억 대주주 요건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기준에 따라 연말까지 갖고 있는 주식들을 전부 매도하기 시작하면은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 던데 경제부처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조금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까 시일이 더 지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완화를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서부터 사실 이 나름대로 주가 방어에 대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액 투자자들의 요구사항들을 현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신경을 쓰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이 해임 문제가 통과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부의 이 3억 대주주 이 요건이 일부 수정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들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이게 이제 3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동학개미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부는 이런 생각도 시각으로도 볼 겁니다. 3억을 투자한 분이 한 군데만 3억을 투자한다고 보진 않아요.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서 보면 대체로 3억이지만 대체로 한 10억 정도 투자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에서도 그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하자고 하듯이 설사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정말 3억만 가지고 소액 투자로 이렇게 한 개미 투자자다. 그런 분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정책의 범위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뭐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여당과 잘 조율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앞서 방송하다가 코로나19 관련된 뉴스 속보를 제가 언급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발생했고요. 총 25,333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1명이고 해외 유입은 17명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자리대에서 계속 유지가 돼서 이제 점점점 내려가야 되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58명이다 라는 뉴스 속보 앞서 제가 못 챙겨들어서 요거까지 좀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화에서는요. 오늘의 주제가 추의 공세, 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까지는 저희가 본방에서 보도해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2~3화로 라방에서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산 변호사님과 검찰 출신의 이재명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2~3화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